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이데올로기 뭐 이렇게 이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의미심장하고 흥미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그냥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너는 빨갱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백날 가도 이 정치 문화가 발달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해외에서 그 갖가지 이데올로기를 수입하면서 아주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또 막 앞뒤를 막 섞어가지고 두서없이 수입을 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고, 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수입했던 것을 토착화시키면서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체제를 정립해 나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차곡차곡 또 현명한 통로와 과정을 거쳐서 그 정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치학 개론은 물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맛보기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맛보기만 보여드리는데도 꽤 재밌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만, 그러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는 기대를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정치사상의 세 번째 주제, 문명 충돌인가, 정치 문화와 종교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문화 문제는 사실은 그 개념은 우리 개념입니다. 정치라는 개념도 오랫동안 물론 이제 그것도 중국에서 오래전에 수입한 개념이고, 문화도 오래전에 수입해가지고 토착화된 개념입니다. 그게 합쳐서 정치 문화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것은 새로운 수입 개념이죠. 그러니까 political culture라는 말을 정치 문화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영어의 컬처라는 개념을, 컬처라는 단어를 우리 문화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들도 있는데, 원래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연구할수록 더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과연 그런가?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점점 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의 기반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분야도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삼가하고, 그 정치 문화에 대해서 정치학이 다루고 있는 몇 가지 흥미있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치 문화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성이라는 논쟁이 좀 많았습니다. 독일 국민의 국민성은 뭐 건면하고, 뭐 영국
국민의 국민성은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 갖가지 국민성에 관한 그러한 그 이론들이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걸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일단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정치학자들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1960년대에 정치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냐면, 이제 1945년 이후에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국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과거처럼 그 식민지를 통해서 식민지화 시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형태, 즉 말하면 민족 자결주의 선을 지키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특히 경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세계 지배를 관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장점은 세계 각국이 민족 단위별로 혹은 지역 공동체별로 그 국가 주권을 주장하면서 독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한 4, 50개의 강대국들이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 150개 이상 국가들이 무죽순격으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나라들에 깊이 파고들면서 그 나라를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로 만들고, 또 그 나라들의 경제 체제에 침투하고, 그래서 그 경제 체제를 미국의 지배하에 놓으려고 하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그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큰 국력이고 장점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저 무력으로 복종을 시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속을 시켰다면 미국의 세계 패권은 그렇게 오래 못 갔겠죠. 지금도 미국이 아직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효율적인 지배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그래서 미국은 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세계를 연구하는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 이제 태스크포스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들 중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 가브리엘 알몬드라든지 시드니 버버라든지 또 사무엘 헌팅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힘을 합쳐서 그 제3세계 연구에 이제 몰두를 했는데, 그 정치 변동 연구하기도 하고, 정치 체제 연구하기도 하고, 정치 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정치 문화를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그 1963년에 나왔던 바로 이 책, The Civic Culture라는 아주 그 기념비적인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계의 5개의 국가, 여기 5개의 국가 여기 나와 있죠.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이탈리아와 멕시코. 여기 멕시코를 넣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해요. 제3세계를 넣은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중진국에 해당하는 이탈리아가 들어갔고, 그래서 제일 이제 발달됐다고 생각에는 미국이 제일 위에 있죠. 이렇게 5개 국가를 실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1959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국민성이 어떻고 하던
그런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또 종족주의적인 그런 편견을 벗어던지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그러한 문화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해보려고 하게 된 거죠. 여기 그 정치 문화가 뭐냐 하는 건 이미 앞에서 정의를 내렸죠. 정치 문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정치의식. 그럼 정치의식은 뭐냐? 정치의식은 정치에 대한 자각적 인식. 그러니까 정치의식의 개념을 여기에 들어오면 특정한 공동체 구성원이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정치에 대한 자각적 인식을 정치 문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응?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학술적인 정의 체계를 잡으면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의식을 이 사람들은 정치 정향, political orienta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orientation이라는 건 뭐냐?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잘 알죠? 그 저기 뭐 대학교 가면 항상 오리엔테이션 하러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치 정향, 이게 정향이라는 한자를 쓴 건 어떤 방향으로 사물을 인식하느냐 하는 거다는 뜻이죠. 그것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분들은 첫째가 인지적 정향이 있다. 인지적 정향이라는 것이 있다. 코그니티브니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이나 신념을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거죠.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affective, 이렇게 호오, 좋아하고 여기 한자 호오 한자로 한번 볼까요? 호오, 이게 호악이 아니에요. 묘할 오, 싫어할 오예요. 그래서 호오의 그 감정,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들은 감정에 대한 거죠. 이게 위에 게 인지적인 것이 지식이라면 이게 두 번째는 감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적인 거, evaluative라는 건 가치의 신호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특히 개인적인 이익의 신념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 인지적인 것도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할 때는 이건 확실히 구별되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로 정치 문화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 요약 중 첫 번째는 지방형. 이제 우리가 parochial을 우리가 이제 지방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촌구석이다 이런 뜻이 촌구석. 최근에 뭐 선거에서 누군가 인천을 촌구석이라고 해가지고 표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총구색형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아주 한쪽 구석지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외부적과는 그렇게 많이 접촉을 않는 형이 이 퍼러큐어 형이. 그 다음에 이제 subject 신민형 이런 걸 이제 여기 subject라는 것은 왕 밑에 신하들 이런 뜻이죠. 신민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국가가 시킨 대로 정부가 시킨 대로 꼬박꼬박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지방형보다는 좀 체계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말이죠. 정치 체계, 지방형은 아예 정치 체계에 관한 인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추장이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뭐 추장 말 듣기 싫으면 살짝 숨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신민형 때는 그렇게 못한다.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돼. 안 모였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군대 가야 돼 그러면 살짝 추장 말도 피해가지고 군대 안 가고 그럴 수는 없어. 이게 이제 이것이 차이죠. 참여형 파티스판트는 이게 이제 근대적 민주국가 체제의 형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체제를 구성하는데 직접 그 국민들이 참여한다. 말하면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제 자의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정치 체계의 투입 산출을 기준으로 이게 투입 산출을 저 앞에서 얘기 데이비드 이스턴 이야기 했었죠. 저기 이게 제 1강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요건 지금 3강, 2강이니까 여기서는 볼 수가 없겠네. 정치 체계 안에 폴리티컬 시스템으로 투입이 발생하고 산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이 이제 나타날 텐데, 이러한 것들을 4개로 이렇게 지금 대상을 나눈 거예요. 우선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또 투입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또 산출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또 참여의 주체로서의 인식이 있느냐, 이걸 다 이제 물어보면 이 카테고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지방형은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도 없을 뿐더러 투입 산출에 대한 인식도 없고 참여의 주체라는 인식도 없다. 이게. 즉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추장이 평소에 추장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추장이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안 가버리고 응? 그래도 추장이 네 왜 안 왔어 그러고 죽이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거지. 그리고 추장이 이제 세금을 좀 걷어가더라도 그냥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그러고 끝나지 그것이 어디 쓰이는지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추장이 해줄 거 기대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신민형은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은 있고 산출에 대한 인식도 있는데 투입에 대한 인식과 참여 주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게. 그냥 대체적으로 투입하는 건 어떻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 즉 말하면 이 신민형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장땡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국왕한테서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이게 똑똑한 사람이지. 그리고 참여의 주체로서는 인식이 없어. 그건 왕이나 하고 저기 봉건 영주나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라 마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영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민형이다. 참여형은 당연히 이 4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도 강하고 투입에 대한 인식도 있고 산출에 대한 인식도 있고 참여의 주체로서의 인식도 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지방형보다는 신민형이 좋고 신민형보다는 참여형이 좋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이제 마쿠에서 하는 어떤 정도의 인식이고 이제 이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여기 뭡니까 이 시비컬처에 나온 도표를 하나 샘플로 이렇게 내가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테이블에 보면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 퍼센티지인데 무슨 퍼센티지냐 그러면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지역적 수준에서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무언가를 내가 해보겠다고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시라든지 이제 뭐 군 이런 데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내가 말은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국가적 수준에서 이건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지 이런 것하고 좀 분리를 일단 시켰다 이거지. 이제 펄로키얼을 하는 거고 내셔널 한 거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질문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 70%가 넘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그 뭐 부당 대우를 받고는 못 참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영국은 지역 수준에서는 좀 높은데 국가 수준에서는, 전국 수준에서는 조금 낮아졌어요. 독일은 지역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은데 국가적 수준에 가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역 시에서 뭐 하는 것을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열심히 해도 국가가 시키는 것은 그냥 묵묵히 따라간다 이거지. 이탈리아는 아주 절반밖에 로컬에서도 이야기를 않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거에는 더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사실은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더 저발달된 국가로 보이는데 반응은 좀 더 높아요. 로컬 레벨에서는 52%, 절반 정도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가 수준에 있어서도 적어도 독일 수준의 반응은 보인다 이게요. 이게 이제 재미있죠. 이제 알몬드도 얘기를 하지만 멕시코가 이렇게 지금 이탈리아보다 좀 강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멕시코는 1910년에 사실은 거의 한 7, 8년에 걸친 아주 대단한 그 멕시코 혁명이 있었어요. 농민혁명이었는데 그 혁명을 통해서 상당히 국민적 참여가 강조되는 그러한 문화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3세기 치고는 상당히 그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그런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각 5개 국가들이 서로 다 다른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가 흥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그 국민성이 뭐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은 77%인데 이탈리아는 51%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을 얻기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좀 더 과학화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치 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쯤 와가지고 아주 대단히 야심만만한 정치 문화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 World Value Survey라는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와 크리스천 벨젤이 시작을 했는데, 매 5년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조사하는 거지. 그 가치관 안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시민 권력의 증대, 세계를 통한 가치관의 근접, 성평등, 또는
종교 영향력이 상존하는 것, 전반적인 행복감 증대 등이 발견이 됐다. 이게 매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추세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이게 아주 멋진데, 이 그림으로 그냥 딱 표시가 됩니다. 그림으로 딱 나타나는데, 오 마이 갓. 너무 줄어들었죠? 1996년 걸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제 secular rational, 그러니까 아래쪽이 그러니까 traditional value, 그러니까 아래쪽은 전통적인 가치관이라 그러면 위쪽은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질문지의 구간을 정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스케일링이라 그러는데, 뭐 리커트 스케일링도 있고 뭐 다양한 이 구간을 정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해가지고 오고, 밑에는 survival values, 아주 기초적으로 살아남는 데 관계된 그런 가치 체계고, 이제 그 위쪽은 self expression value라 하는 자기 표현을 취하는 가치인데, 이게 이제 그 통계상으로는 팩터 스코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강화되고 더 약화되고 이러는 그 모습을 가지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재밌게도 국가들이 그룹핑이 나타나는 것을 이 잉글라트 벨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컨퓨시안 문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이 한쪽으로 모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4개의 국가지요. 일본, 중국, 한국, 타이완, 이렇게 4개 국가는 모이더라 이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과거에 그 공산주의를 했던 국가들이 또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동구권이 또 비슷해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펼쳐질 수도 있었을 텐데, 가로로 쫙 펼쳐졌는지, 또는 세로로 쫙 펼쳐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희한하게 같이 모이는 걸 보면은 어떠한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그 가치관이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테스탄트 유럽을 보면은, 또 프로테스탄트 유럽은 또 아주 독특하게 이쪽에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 이 Y축과 이 X축 구간에서 보면 45도로 본다면, 여기서 45도로 해서 멀어질수록 더 합리적이고 또 적극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보면 파티시펀트, 그런 그 컬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같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우스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이렇게 그 지리적인 요소로 또 모여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재밌죠? 이것이 그 어떠한 역사적 지리적 요소가 우리 인간의 그 가치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1996년에 조사할 때는 이랬는데, 이게 이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조사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쪽 뭐 Y축과 X축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데, 카톨릭 유럽이 중간에서 아주 강한 그룹핑을 하고, 여기서 지금 좀 특징적인 건 아프리칸 이슬람릭 국가들이 상당히 그 강한 그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그 이슬람인 국가는 좀 사우스 아시아로 이렇게 구분돼서 그 표시되어 있었는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레바논까지 다 포함한 중동 국가까지 그 하나로 묶어지는 아프리칸 이슬람릭 그룹이 나타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떠면은 종교적인 그 양상이 좀 강화된 것 같죠? 기독교 오소독스, 그리고 오소독스 그리스 정교회의 그룹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 그룹은 원래는 공산주의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적인 색채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종교적인 것만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데올로기로 그룹핑이 됐던 것이 지금은 이데올로기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그룹으로 이제 가치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진행이 된 것이다. 그래 보면은 이렇게 기독교이죠. 그리고 오소독스, 유럽 카톨릭, 그리고 유럽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그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이제 기독교이긴 한데, 하나의 다른 그룹으로 가치관이 형성이 됐어요. 아마 이건 이제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또 아프리칸 이슬람릭도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그 공통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을 보고 나타난 그 주장이 이제 문명 충돌론이었다. 이거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문명 충돌론 자체는 1996년에 나타났지만 그 사무엘 피 헌팅턴도 이러한 요소로, 그러니까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는 종교적인 그 가치 체계가 정치 문화의 틀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후쿠야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정치 이데올로기 종말 1990년에 이제 그 공산주의가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그 이데올로기 종말, 즉 말하면 역사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가치체계의 그룹에서도 보듯이 서로의 지리적 역사적 경험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의 체제로 명백하게 그룹핑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쉽게 섞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프로테스탄트 유럽 가치체계와 아프리칸 이슬람식 가치체계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제화가 돼서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학술적으로 이렇게 그 스케일을 이렇게 잡아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보인다. 그래,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 충돌론은 대략 5개의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냉전어 정식으로 세계는 문명, 문화와 종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아까 잉글라하트 도표에서 잘 보이고 있죠. 또 비서구 문명의 상대적 증가로 기존의 세력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 이 점이 과연 사실 그러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칸 이슬라믹, 오소독스, 사우스 에시아, 컨퓨션 이런 것들이 다 비서구 문명이라고 본다면 비서구 문명 당연히 뭐 그리스 정교회도 비서구죠. 비서구 문명이라고 본다면 이것들이 지금 점점 더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론이 중요한데 이 문명들의 단층선을 따라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층선이라는 게 서로 만나는 선인데 이제 대체로는 지리적인 선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인 선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 노던 아일랜드, 북에이레 이게 단층선에 있잖아요. 이게 선이 서로 라틴 아메리카 사고방식과 잉글리시 스피킹 사이의 단층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 비에트남, 타일랜드, 사이프러스 다 지금 단층선에 메세도니아, 크로아티아 이게 다 단층선에 있는 지금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홍콩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죠. 홍콩도 중국에 편입은 됐는데 사실은 이 유럽 문화를 오랫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체화하고 있던 지역이다. 이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다.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문명의 단층선을 따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서구가 자처하는 보편성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명 간의 대규모 전쟁을 피하려면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 정치 다문명적 성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사무엘 P. 헌팅턴의 충고였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까지 서구 문명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했던 것을 양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 책 내용의 이론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뉘앙스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비서구 문명이 종교를 중심으로 서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구는 똘똘 뭉쳐서 이것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결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이죠. 이게 재미있죠?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헌팅턴은 문명 충돌에 대해서 이건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 제3세계를 적으로 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문화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치 문화를 얘기를 했던 것을 하나의 가닥을 잡아보면, 과거에는 그 국민성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국민이 한국 국민은 뭐 어때? 일제 식민지 때는 조선지는 항상 뭐 그래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조선의 당쟁을 부풀려 가지고 조선인들은 단결을 못해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1990년 중반에 와가지고 유명한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단결을 잘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응? 대한민국 짝짝짝짝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러한 것이 나타난 걸 보면은 국민성 이론이라는 것이 엉터리거나 첫째, 아니면 국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국민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빨리 변하면 국민성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성 이론이 엉터리였다는 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개발을 한 이 정치 문화론, 정치 의식을 체계적으로 정치 체계론에 맞추어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발달이 된 것들인데 꽤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잉글하트가 주도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냥 막연히 이해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의 학문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학 개론에서 배운 것을 활용을 할 생각을 해보라고.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할 때도 이런 것을 활용해볼 생각을 하면 멋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연과학에서 무슨 식물의 생명에 관한, 동물의 생명에 관한 논점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굉장히 드라이한 동물의 생명에 관한 윤리적 인식을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 잉글하트의 이 표를 딱 보여주면서 동물의 생명에 관한 인식 자체가 이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각각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하면 멋지지 않아요? 응? 도표도 멋지고 말이야. 여러분 잘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주위를 더 풍요하게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문화에 관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